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시간입니다. 2월 3일 벌써 화요일. 그러고 보니까 2015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12분의 1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세월 빠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12월 19일 그 절망의 시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었고 2015년도 한 달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요즘 정당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장, 러닝메이트제로 했죠. 유승민 그리고 원유철 이른바 반박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김혜준 PD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선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2002년과 2012년 대선을 복귀해보면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2002년의 후보였던 노무현, 그리고 2012년의 후보였던 문재인, 당에 뿌리를 둔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후보였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아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모두 초반 돌풍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죠. 하지만 그 중간에 두 사람 모두 정몽준과 안철수라는 암철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역전극을 펼쳐서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기 자신이 정치적 역정 속에서 인기를 스스로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반면 노무현 인기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인역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치가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 정권이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전 정권이 아주 적대적인 거의 깡패에 가까운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적대적인 보수 종이신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나마 공정한 방송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보수적인 종이신문은 물론이고 방송까지 장악한 그 깡패 정권, 그리고 새롭게 박근혜 당시 후보의 비장의 무기로 등장한 기레기 종편의 습격까지 받는 등 그야말로 극도로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더 큰 차이는 새누리당은 하드웨어가 아주 훌륭한 정당이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때 당시는 민주당이었죠. 하드웨어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인기를 올리는 데 역할을 했지만은 민주당은 문재인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이겼고 문재인은 졌습니다. 이런 점을 반성해서 대처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선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깡패 정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위, 4위는 모두 야당 후보인 박원순, 안철수였고요. 그리고 5위가 새누리당의 김무성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문재인과 김무성의 차이는 거의 4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반기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요, 2007년이 생각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어떤 후보, 정동영, 김건태 할 것 없이 야당의 이명박근혜에게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출했던 고건 생각나십니까? 고건
등장하자마자 반기문처럼 지지율 1위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곧 인기가 떨어졌죠. 그러자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이 된 지금 적당한 후보가 없어서 기껏해야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정몽준 이런 따위의 후보, 적당한 후보가 없어서 반기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의 반기문의 관계, 당시 민주당과 고건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건은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결국은 정동영이 후보가 됐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됐지만 이명박에게 졌죠.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패배의식에 젖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물론 마음에 안 들죠. 김한길 체제의 야당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큰 해악은 여당이나 똑같다. 이런 야당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여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야당을 지지하느니 이런 야당으로는 절대로 집권 못한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개인을 지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른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도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지지도가 바뀌면은 당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당 욕하면서 야당까지 욕하면은 속이 시원하죠. 야당 욕한다고 해서 있어 보이는 것 아닙니다. 이런 야당으로 집권 못한다는 프레임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패배의식을 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따위 야당도 고쳤으면은 새누리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오피니언 비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야당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김효진 PD가 준비한 것은 여당 이야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예. 자, 친박의 반란인가, 유승민의 능력인가,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근혜 그 자체를 상징하던 이주영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의 대결에서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원내대표 자리를요. 네. 밀려난 친박이라는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친박 국무위원들까지 총동원된 경선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네. 경향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비주류 원내대표 선출이 던지는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자, 비선 의혹, 대통령의 인적 쇄신 거부, 연말 정산과 건강보험료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한 여당 내부의 위기감이 경선 결과로 표출된 거 아니냐, 경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당대표 경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선된 데 이어서 친박계가 독점해온 원내대표에도 유승민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투톱이 모두 비주류 차지가 된 거죠. 대통령 취임 2년도 안 돼 집권 여당의 당권이 이렇게 완전히 비주류로 넘어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이 뒤틀린 당청 관계에 대한 불만이 비등점에 다다랐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체제에서도 청와대 하청기관의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죠. 김무성 대표가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입법부의 기능과 위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도 여당 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겁니다. 좀 웃기잖아요. 그게 청와대 무슨 엄종원 행정관인가 하는 그 친구가 그 비선실세 이 문건 유출 파동의 배우는 KY다. 그렇죠. 곧 색출해서 뭐 책임을 묻겠다고 했나? 여하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예. 했는데 예. 그 K가 김무성이고 Y가 유승민 아닙니까? 발표가 있었네요. 발표가 있긴 있었어요. 거꾸로. 예. 근데 이 김무성은 진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아마도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임팩트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 뭐 김무성 인기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로 보면은 뭐 6.2% 나와가지고 5등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게 김무성 처신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있긴 있나 봐. 안 그러면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말로는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딪히게 하면 꼬리를 바짝 내리는 그런 모습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럼 뭔가 좀 발목 잡힌 게 있나?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원대 관련 의혹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럴까? 다른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개헌 발언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아주 바로 죄송하다 이런 뜻 밝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좀 아싸라고 쿨하구나 요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맨날 그래. 말로는 박근혜를 가지고 타도할 것처럼 떠들면서 실제로 부딪히면은 바로 그냥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지도자가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지금 아까 따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지도가 워낙 이제 낮으니까 사실은 여당은 영남과 고령층의 굳건한 지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밑바닥 지지는 안 보입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실제로 김무성 인기가 6%밖에 안 돼도 후보가 된다면은 또 아슬아슬하게 해봤자 2% 3% 사이로 이기든가 지든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간 지점에서 그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후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문수도 문제가 있는 후보고 정봉주도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요. 역시 김무성은 처음에 인기가 17%, 18%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당의 지지자들도 김무성이 잘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김무성 대표는 그 처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뭔가 약점 잡힌 게 아니라면 저럴 수가 없는 거죠. 자, 한결의 사설도 좀 보겠습니다. 한결의. 새누리당 친박의 몰락이 뜻하는 것 이런 제목인데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했던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DJ 시대까지겠죠.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당을
청와대 거수기 정도로만 취급해서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상의하거나 법안 통과를 위해 대등하게 협력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친박이란 세력은 정치권에서 사실상 힘을 잃었죠.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담긴 뜻을 잘 읽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한겨레가 지적을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한겨레를 꼭 공장님 같은 말씀하고 있어.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고 야 내가 이렇게 잘못 나와가지고 우리 친박들이 다 망했구나 겸허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자식들 봐라. 니들 약점 없어? 털털 털어가지고 문제 안 난 놈 있어? 최동욱이 안 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아니 서청원 의원이 나름대로 친박의 야심찬 카드였는데 뭐 아무 저희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 서청원 의원 내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동작구에 살았어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뭐 할 때더라? 정무장관 할 때였나? 옛날 YS 때 정무장관 비슷한 거 했을 거야. 예. 제가 동작구 상도동 살 때 바로 위에 그 서청원 의원 집이었어요. 네. 제가 서청원 담당이어서 매일 아침에 집에 찾아갔다고. 마크맨. 네. 예. 그래. 아니 뭐 그냥 좋은 사람이죠. 원자 돌림이 제 속합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청원 의원 그때 뭐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재비 뻘이라고 참 잘 대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나쁜 놈 없기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개인적인 관계는 좋았어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리더십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는 없는 그냥 무난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김무성은 뭐 조폭 보스 같은 나름대로 좀 질은 났지만은 리더십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무대였겠습니까? 무성대장이라는 건 골목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조폭 보스다운 그 리더십이 없으면 그런 별명 못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무성하고 서청원이 붙었을 때 서청원 주다 깨라도 안 된다. 우선 인간적으로 이게 그런 데서 붙어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아니 서청원 의원을 폐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무성을 또 폐막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비유하자면은 그 골목 깡패에 하고 샌님하고 붙어가지고 샌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 자, 오늘 중앙일보가 칼럼으로 어제 그 사건을 좀 흥미롭게 다뤘습니다. 네, 원래 시각각이라는 칼럼이 중앙일보에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논설위원이나 뭐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그렇죠. 거예요. 이철호의 시시각각 우리 기회주 PD가 극찬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네, 극찬은 아니고 흥미로워서. 네, 예, 아니 이철호. 뭐 기자가 흥미롭다면 극찬이야. 이것들 칭찬 잘 안 해. 자, 논설실장이에요. 이철호 논설실장이 쓴 이철호의 시시각각인데 네. 새누리당 독립과 박근혜 레임덕 네. 제목입니다. 조금 긴데 발췌한 내용이 이 한번 양반이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예. 이왕구에 찬성하지 못한다 그거 쓴 사람 아니야? 그렇죠.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던 이야기 썼던. 네. 자, 빼딱한 사람이구만. 예.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약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일이었죠. 네. 정치판에서 박근혜가 싫어하는 정치인 3명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고 봤더니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전여옥,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 저녁에 예. 어제 오후에 정치 토크 할 때 얘기했었어. 예. 아, 그러셨군요. 아, 배신에 낙인이 찍힌 인물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호철 논설실장은 이철호. 죄송합니다. 이철호 논설실장은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굳이 적었어요. 예. 전여옥, 김무성, 유승민입니다. 예. 자, 물론 전여옥은 완벽하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김무성과 유승민은 화려하게 컴백을 했죠. 네. 새누리당 수도권 중진 의원이 이철호 실장한테 이렇게 귀뜸을 했답니다. 패착의 원인은 박근혜의 오만과 불통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끌어안는 신년회견을 보며 놀라 나자빠진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친박은 걸핏하면 고언을 하는 비박을 향해 누구 덕에 의원 배치 달았는데 라고 구박했다.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다. 사수의 이주영은 광범한 동정론을 업은 훌륭한 카드였다. 문제는 러닝메이트였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다. 그가 청와대만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감은 장난이 아니었다. 홍문종. 예. 정말 친박의 절정이었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이 얘기를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진이
이철호 실장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 박근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려면 김무성, 유승민의 협조부터 구해야 할 궁지에 몰렸다는 거죠. 이 사실상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네요. 박근혜가 내년 총선 공천에 입김을 미치기 어렵게 된 것도 뼈아프다고 지적을 합니다. 공천권, 정치 권력의 원천이죠. 박근혜에게 득표에 도움되지 않으니 차라리 탈당하라는 막말까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면서 예를 듭니다. 돌아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예전의 체질을 벗지 못해서 레임덕을 맞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철호 실장은 노무현은 네. 인권 변호사 때 가벼운 행태를 반복하다가 지지도가 폭락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명박은 대기업 CEO의 장사꾼 기질을 벗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고 돌아보네요. 박근혜 역시 20대부터 몸에 밴 공주 체질을 고집하다 레임덕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날카롭고 민심은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는 모양이라고 이 칼럼니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실장은 경어를 안 써요. 그렇죠? 특징이. 예, 그냥 실명을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칼럼에서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지. 노무현이라고 쓰고 싶은데 예. 노무현을 쓰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뭐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때의 가벼운 행태를 반복하다 지지도 폭락했다는 말은 절대 걔 이런 나는 특히 중앙일보를 보면은 예.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권 변호사 때의 가벼운 행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권 변호사는 가벼운 행태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조그마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돈 벌면은 최소한 인권 변호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돈도 안 되는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결국 이 사회에서 이 고통받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인권 변호사 따위의 가벼운 형태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썩은 인간입니다. 저는 진짜 이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 시절의 가벼운 형태라니. 이명박의 그 대기업 CEO의 장사꾼 기질? 이명박은 장사꾼 기질이 아니야. 사기꾼 기질이야. 박근혜가 무슨 공주 체질? 그건 맞는 얘기다, 진짜. 공주가 아니라 여왕 체질이지. 여하튼, 중앙일보의 칼럼들을 쭉 읽다 보면은, 김진 같은, 진짜, 김진내, 옛날 이해창 총리 시절에 같이 출입했던 인간인데, 이 인간도 진짜, 더 이상 같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진짜, X예요. 근데 이철호라든지 다른 사람, 저도 이제 중앙일보 출신의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들을 읽으면서 노무현 시대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폐마를 보면은 어떻게 똑같이 기자 생활을 하고 똑같이 같은 시대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아마 중앙일보의 한계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JTBC도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중앙일보의 주류는 이철호 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이 팩트입니다. 자, 지난 겨울에 우리가 흔히 보수 유력 언론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한 곳 오너가 새정치연합에 아주 유망한 잠룡 한 명을 만났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서울로 불렀대요. 모처로 호텔 정도 됐겠죠. 관계 개선하자는 거였죠. 이 사람들도 간 보겠죠. 이게 물밑에서 마쿠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없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 야권의 잠룡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다 그래요. 나나 아니면은 지금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우리 돌아가신 두 대통령님 욕 보이는 건 제발 좀 그만해달라. 했더니
자기 힘이 미치는 한 그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긴 얘기야. 중앙일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누군지는 알겠는데 예. 내 옛날 얘기를 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전에 민주당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예, 고문이었죠. 예, 그러면서 상임 고문이었죠. 그러면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예. 다들 노무현 그때 인기가 지지도가 0.2% 이렇게 나왔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아무도 아유 놀고 있네. 뭐 청문회 스타면 다야.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정치부 차장으로 있었던 시절인데 국회 예. 반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해서 점심 한번 같이 먹자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줍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조선일보하고 그렇게 척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화해할 생각 없으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딱 그러더니 정색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하고 화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조선일보 사이가 벌어졌는지 그 이력을 쫙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종로 지금 지하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지하도가 있긴 했는데 광화문 내거리 지하도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신문 배달 소년들이 있고 뭐 그 관할이 종로 지국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불이익을 가판대 그 저기 신문팔이 소년들이 받았나 봐요. 예. 그 조선일보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받은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는데 조선일보가 끼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묻다 이제 해가지고 그 청문회 스타인 노무현 의원한테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부당하거든. 그래서 자기 지하도로 갔다 그러더라고. 지하도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감히 어떻게 조선일보 일에 국회의원이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성격이 좀 이렇게 열 스타일이거든. 네. 그러고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주간조선에서 노무현 요트, 호화 요트 그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그야말로 조폭 언론이란 말을 그때 하더라고. 이게 조폭의 형태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언론하고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괜히 그냥 덕담 한마디 했다가 찍 샀죠. 아니 대통령 후보 하시겠다는 분이 아니 나도 기자지만은 그때 조선일보하고 척져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 좀 화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아주 정색을 하고 그냥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2002년 경선 때 네. 인천 경선이었죠. 네. 장인어른 좌익 논란 불거졌을 때 네. 그러면 내가 대통령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외쳤잖아요. 네. 그 근원이 조금 짐작이 되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런 점을 존경해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친분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쭉 이제 간접적으로 겪어보면서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제 했는데 지금 뭐 후보가 될 사람들이 뭐 그때하고 언론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뭐 조선일보하고 뭐 저거를 굳이 뭐 절대로 뭐 조선일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치인은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원칙의 문제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말하자면 그 자기 이익과 관련돼 있는 이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복을 하는 이런 조폭 언론하고 어떻게 화해하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거 진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원칙의 문제지. 그래서 지금 후보들도 그런 원칙의 문제는 지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중앙일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네, 한국일보 칼럼 한 꼭지만 더 볼게요. 네. 36.5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칼럼인데 네. 이 양정대 기자가 새누리의 놀라운 생존 본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양정대 기자가 관찰한 이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기류는 처음부터 사실 유승민 의원이 좀 강세였다는 거죠. 워낙 기반도 탄탄하고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았는데 이주영 의원이
박심을 등에 완전히 없고 딱 나타나니까 네. 이거 좀 게임이 좀 박빙으로 가겠는데? 라는 그런 기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심을 국무회의까지 연기해가면서 듬뿍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거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다.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심이 제쳐지고 유승민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향해서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아주 대단하다. 이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금패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을 등지는 이런 태도를 정치인의 놀라운 생존 본능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제가 이 칼럼을 굳이 꼽아본 이유는 양정대 기자가 여기 적은 내용 중에 눈에 좀 띄는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누가 뭐래도 여전히 여권 내에 유일무이한 구심점은 박 대통령이란 점이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게 어제부로 흔들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당분간 그래도 오랫동안 여전히 당분간 간다고 봐야지. 다만 이제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고, 예. 그리고 유승민이 자기가 살려면은, 그리고 아까 양정대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네. 지금 왜 유승민을 밀어주겠어요? 이 박근혜 식으로 했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다 망한다. 예. 이제 그런 위기식이 결국 유승민을 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건의와 네. 그리고 통치 방식은 여전히 무서운 거죠. 이렇게 검찰과 그리고 국정원, 정보기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여차직하면은 털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트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봐요. 아까 그 정책위장 후보였던 홍문종이도 아프리카 박물관 그것도 일종의 비리 아닙니까? 다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위는 과거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다 놓겠다 하니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네. 아니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비리만 안 건드리면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 유일한 구심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지적도 양전의 지적 때 동의를 하고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박근혜의 위세가 100% 일치는 않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의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서고 뭔가 흔들고 한판 붙는다면 정치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먼저 할까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할까요? 유승민이 먼저 총대를 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자기가 좀 약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뭐라고 틀면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역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최소한 올 6월 이제 반환점이라도 돌면은 급격하게 더 이제 떨어질 테니까 이제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죽을 꾀야. 국민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들어야 그 사람 강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반환점 지르고 돌고 나서 대들면은 아이고 이제 힘 빠지니까 대든다고 그러지. 보면은 감이 아닌 거야 한마디로. 감이 아닙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우리나라 영화 문화 산업의 세계적인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당을 한 모양입니다. 부산시가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 바 있죠. 네. 그런데 이어서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가 각종 영화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추진해서 지금 영화계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진위가 추천한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해 사전 상영 등급 심의를 면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쳐가지고 사실상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 같은데 예술에 대한 탄압에 가장 또 확 열받는 데가 한겨레신문인데. 그렇죠. 한겨레만 다뤘어요, 사실상. 영화제 사전 검열로 영화마저 망칠 셈인가라는 사설입니다. 자, 정부의 속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영진위는 지난달에 독립영화 상영관인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라차차 독립영화에 대해서 상영 등급 심의 면제를 위한 추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한 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3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죠. 네. 이 자가당착이라는 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입니다. 영진위가 상영 등급 심의 면제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선 건 이런 식의 간섭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한겨레는 해석합니다. 영화제는 전문 영화인들과 눈 밝은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의 영화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영화 정신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전심의라는 올가미가 씌워지면 영화제 자체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뿐더러 영화계 전반의 예술적 상상력도 위축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구실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김세훈 영진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욱 볼썽사납다는 겁니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에 대한 불순한 개입, 이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선 어떤 중요한 가치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겨레는 꾸짖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예요. 예. 김세훈인가 처음 들어보는 인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영화진흥위원장을 낙하산으로 온 게 결국 박근혜 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위에 되는 거는 모조리 맡겠다. 이게 뭐 영화예술의 진흥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술의 가치 표현의 자유. 그게 뭐 부산 영화제도 그렇고 광주 비엔날레도 그렇고 사실 절대 이 관의 간섭을 배제시켜 놨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영화 진흥에 대해서 뭐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은 네. 이따위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갑자기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가지고 외국 영화 들어가지고 또 아바타나 돼야 겨우 1000만 돌파하는데 한국 영화 팍팍 돌파하고 동남아에서는 아주 막 그냥 한국 영화가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야. 그저 그냥 박근혜가 시켜줬으니까 박근혜를 풍자했다고 안 돼. 야 이거 자꾸 골치 아프니까 아예 사전 심의를 해.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게 참 이러니 박근혜가 뭐 영화나 문학판이 뭐 좌파가 장악했다고 야 인간들아 니들이 제대로만 해봐라 이러는데 어떻게 우파가 이 입김을 하겠어요. 박근혜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간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콘텐츠든 작은 콘텐츠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사든 어떤 뭐 영화 제작물이든 간에요. 이런 공포정치 비슷한 정책은 굉장히 심적인 위축감을 갖고 옵니다. 분명히. 그 무슨 국제시장인가 하는 게 뭐 박근혜도 봤다고 그러는데 국제시장 만들었던 그 윤재균 감독이나 그 제작자한테 물어보세요. 영화제 사전 심의하는 거 찬성하느냐 그러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인간들은 상식이 없는 존재들이야. 아까 뭐 게시판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러던데 참 진짜 아유 넘어갑시다. 자, 건강보험료 얘기도 해야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보료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중단된 것에 항의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죠. 이규식 위원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규식 위원장 이런 말 했습니다. 기획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개편 방안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에서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 자, 아니 그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라는 인간이 그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문형표라는 인간이 그렇게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그 이전에 진영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하다가 바른 소리 하니까 그대로 모가지 잘라버리니까 문형표는 시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진영 전 장관의 사례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동아일보 사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동의가 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큰일 난 거야. 자, 동아사설 건보료 백지화에 직을 걸고 반대하는 공직자 왜 없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규식 위원장의 소신 있는 사퇴와는 달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신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문형표 장관은 백지화 발표 전날 기자들에게
겨우 기획단안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혀놓고는 네. 하루 만에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자 건보료 개혁에 대해서도 일부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러선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책 후퇴였다는 것이죠. 자, 2013년 기초연금 논란이 빚어졌을 때 당시 진영복지부 장관은 소득기준 차등지급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표를 낸 것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소신 있는 공직자라면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장관직을 걸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발벗고 나서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무소신,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준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야당 주장에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다 박근혜 자업자득입니다. 예, 진영이만 그랬어. 말 안 듣는 인간들 다 잘라버리고 특히 네. 유진용이는 네. 아예 해외 나가 있는 인간을 갖다가 바로 그냥 사퇴 통보를 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후임도 안정하고 면직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관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 목소리 냈다가는 시벌 어느 칸에 나갈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알아서 기는 분위기가. 그렇죠. 아예 뭐 이런 더러운 정권과 일을 할 수 없다고 사표를 내든가 예. 아니면 이 더러운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시키는 대로 찍소리 안 하고 그 문영표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구만. 그 전날 이렇게 겨우 기획단안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 날 올해 안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갔을지가 굉장히 뭐 보나 마라. 청와대에서 아예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 미룹시다 하니까 소신 없이 예 하고 지나간 거지. 그 뭐 진영이 꽤 검찰 뭐 욕할 것도 없는 게 사실 그 최동욱이 날리는 거 보고 검찰도 야, 박근혜 잘못 건드리면 아주 작살나는구나 이거. 특히 좀 바람 좀 폈던 검사들은 좀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야, 참 진짜. 그러니 어떻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업자득이지. 동아일보가 진짜로 박근혜를 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신 물러나시라고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 못하겠지. 그래서 참 일리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고 한국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건보료 개편 땜질 말고 원한대로 추진해야. 예, 이 세종시 문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원한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방침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부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 가입자 가운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정말 미봉책이죠. 예. 이 경우에 최대 1조 원을 넘는 건보료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답니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고소득자, 돈 많은 사람의 부담을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한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최대한 방지하는 이 훌륭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명박이도 2만 원밖에 안 되는 건보료를 그 송파 자살한 세모녀는 5만 원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조건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건보료 공단 이사장도 뭐 이름 뭐야 그 양반 그만두면서 나 자산이 5억이라 되는데 나 안 낸다. 와이프한테 피부양자를 올리니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디 직장 다니겠지.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이면은 그 피부양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양반은 자기 자산은 많이 있지만은 그 연금 수입이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와이프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걸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도 되면은 논현동 집에다가 뭐 청계재단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청계재단은 출연한 재산인가? 여하튼 최소한 송파 세모녀보다는 100배 정도는 더 내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근데 송파 모녀보다도 5만 원에 비해서 2만 원밖에 안 내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이 건보 재정이 그런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이하는 줄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1조 원 줄여들면은 그거를 돈 많이 벌면서 적게 내는 분한테 그것도 드려야 마땅한데 그 앞 숫자도 옛날에 보니까 46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 대한민국 46만 명이 말아먹는 겁니다. 이 정권이 46만 명을 대변하느라고. 미친 짓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걸 보면 이제 복장이 터져요. 정권 바꿔야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오늘 오피니언 비평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쓸데없는 그렇고 얘기를 오늘도 제가 많이 하니까 진행을 우리 김혜준 PD가 하시는구만. 넘어갑시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입니다. 오늘 주제 뭐죠? 네. 오늘 제가 뽑은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새누리당의 증세 투표입니다. 네. 자, 비정치 분야, 즉 정책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뭐니 해도 증세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정책 관련 잡음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이 연말정산 파동까지 이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복지와 세금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외쳐온 구호, 마법 같은 구호였죠.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민주진보 진영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복지 카드를 대거 들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돈을 끌어다가 하겠느냐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거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조세 사각지대를 건드리겠다는 식의 논리로 증세 없는 복지론을 떠받쳐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 잠시 한 토막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 부담을 늘리기 전에 먼저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이런 기준은 지금까지 큰 틀에서 이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요. 반대로 세수는 계속 펑크가 나면서 제 아무리 신통방통한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무증세 복지론을 외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지난해 106조 원을 살짝 넘었던 복지 예산 올해 11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그런데 세수는 지난해 무려 11조 원이나 펑크가 났고 올해 부족분은 지난해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의 복지 정책과 비교해서 과도한 수준이 결코 아니라 턱없이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물러설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난 연말부터 새누리당 내부에서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증세, 또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여전히 직접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이 새누리당이고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 또한 여전히 신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전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직접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면 주요 대상은 법인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세수 부족분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돌아가는 소득세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책이기 이전의 이념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상황에 따라서 주요 인사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비박 유승민 의원이 친박 이주영 의원을 압도적으로 꺾고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어제 고배를 마신 이주영 의원은 대표적인 증세 신중론자입니다. 이주영 의원, 지난 경선 기간 중에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봐야 한다면서 증세가 섣부르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겠고요. 이주영 의원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정책위 의장 자리를 노렸던 홍문종 의원 또한 경제가 커지고 숨은 지하경제를 드러내고 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복지 수준에 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복지는 늘리더라도 세금은 늘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는 요술방망이론을 계속 펼쳤습니다. 자, 반대로 새 원내대표가 된 유승민 의원은 조세 개혁론자에 가깝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였던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란 말로 자꾸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또 야당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증세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감세 중단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4년 전 최고위원 할 때도 감세를 계속하면 이거는 복지에 쓸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감세 중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의 문제는 이제 일단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세금 없이 무슨 돈으로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국민들께서 다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계속 주장할 건 아니고,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기조를 이제는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자, 유승민 의원,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맞출 새 정책위 의장이죠. 원유철 의원은 당내 무상급식, 무상보육 TF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조금 더 나갑니다. 지금 복지 문제,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면적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런 얘기죠. 앞서서 제가 새누리당의 증세투표라는 키워드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경선 투표가 사실상의 증세투표였다는 나름의 해석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물론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권의 정책 기조 자체가 당장 확 달라지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당의 정책이라는 건 결국 당내 브레인들의 구상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는 수가 많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이 대표적인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꼽히죠. 한양대 교수 출신이고 이 조세, 재정, 금융 전문가입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정책 교류에도 상당히 활발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이 최근 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근혜식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왔다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성린 의원의 말이 더욱 주목되는 건 구체성 때문입니다.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인상은 쉽지 않지만 법인세는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야당과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정책하고 관련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이한구 의원도 있죠. 이 나성린 의원의 계파색이 비교적 옅거나 이 비박에 가깝다면 이한구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내 실무 브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과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한구 의원은 대표적인 경제통인데 이 기업 출신입니다. 기업가가 아니고 기업연구소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황이나 구도 등을 종합하면은 이 당장 증세 논의에 불이 붙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여당 내에서 의미 있는 차원의 논의가 시작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원내 사령탑은 그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 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강하게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예상이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자, 오늘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잘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게 그런 겁니다. 박근혜가 대선 앞두고 주장한 것은 복지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가 얘기하는 복지 하려면은 무슨 돈으로 할 거야?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요, 세금을 안 올릴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온갖 구라를 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구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의 본심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부자들이나 기업에 정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세를 해야 된다면 복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미리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표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한 겁니다. 복지 해야죠. 지금은 경제민주화. 그래서 끌어들인 사람이 김종인이나 이상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세금 올려야죠. 그리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박근혜 세금 안 올린다면서 올린 게 뭐였습니까? 간접세 올리고, 담배값은, 담배는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간접세입니다. 이건희 피는 담배는 뭐 세금 더 들어가나? 똑같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담배 안 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놈이 담배 피면은 그 담배는 세금 더 붙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식의 꼼수 정세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뿌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46만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 세금 더 낼 일을 갖다 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자식아 너 미쳤어?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 선거할 때 한 푼 보태준 줄 알아?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올 건 뻔할 뻔짜예요. 선거 끝나면은 박근혜의 길을 그대로 밟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새누리당 내 이 개혁 소장 내지는 개혁 성향의 의원들 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확고하게 이런 신념을 또 갖고 있는 의원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야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경상도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새누리당 들어가야 돼요.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라도에서 국회의원 하려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개인이 그런 진보적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의 체질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박근혜 정권 보십시오. 딱 46만 명을 위한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46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10%가 500만이고 1%가 50만입니다. 딱 1%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결국은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다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 1%의 대표 주자고. 자기가 옛날 영남대 이사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 사학법 반대 투쟁에 촛불까지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새누리당의 이른바 총선 코스프레에 또 썩는다면은 우리 영원히 그냥 우리 동굴 빼가지고 부자들에게 복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체질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물론이죠. 유승민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아버지 유소라고 다 그 집안 출신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